그러면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사전 질문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을 받아 보니까 이제 여기 발표자분들 5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들이 있었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발표자분들 한 분 한 분께 드리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발표 중에 이제 AI를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고백하신 여기 발표자분들이 계셨는데, 네,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적 자료 분석에 있어서 AI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특히 AI가 질적 연구, 특히나 그 질적 자료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순서로 답변을 들어볼까요? 네. 가까이 계시는 우리 정가일 교수님께 먼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방학에 코스다에서 이제 질방 특강을 하는 중에 그 자료 코딩하기 회차에서 숙제를 하나 냈었어요. 이제 에미 코딩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숙제는 이 에미 코딩 이제 형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나 챗 GPT한테 코딩을 해보라고 본인이 원자료를 주고 한번 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한 수강하신 선생님들 한 30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부분 다 해보셨다고 했고,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빈도만 분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출하는 단어를 정렬하는 정도로 해주지 정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구조화 시켜주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에미 코딩에 이르지는 못했고 그냥 빈출하는 단어를 정리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혹시 이제 선생님들은 다를까 해서 이제 숙제를 드렸던 건데, 저는 저희가 지금 AI랑 같이 살아가는 시대이고 AI를 굳이 이제 터부시하면서 거절을 할 노릇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나 그러나 AI가 우리를 전부 다 대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AI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AI가 이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이제 어떤 정도는 지금은 여전히 의미를 분석하지는 못한다, 의미화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은 하지만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5년 후까지 연구자로 계속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소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소설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 영역을 그러니까 네, 이 경계를 넘어설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지만 답은 내리지 못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고, 또 엔비버 쓰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하거든요. 빈출한 단어를 정돈하는 정도이지 의미화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 중에 그 질적자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답변도 예, 사전 그 질문 주신 분이 네,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홍강 교수님,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뭐 연구하는 게 어쨌든 그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다 좀 일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질적 연구자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못 하고 살아서 그 질적 자료 분석의 AI의 활용 가능성이 뭐 AI 활용 가능성의 모색이나 그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한테 들어온 사전 질문 중에 인터뷰 자료를 그런 언어 AI로 조금 분석 도움을 받고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게 여기에는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근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망설여지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방법론적 투명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뭘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보장이 좀 어려운 게, 그게 좀 중요하게 이제 기존이랑 조금 달라진 점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그거를 막 공부한다라고 알기가 또 조금 어려운 게 실제로 저희 상용 서비스로 제공되는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이제 구체적인 모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그냥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런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 많이 쓰는 이렇게 유명한 서비스는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게 공개가 돼 있어도 이야기가 참 난감한데 공개도 안 돼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이 난점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모든 방법이 조금씩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들만 블랙박스냐 그러면은 뭐 다 정도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해를 꼭 모든 걸 하고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근간까지 이해하려고 하면 다들 컴퓨터로 통계 분석하는데 반도체의 원리 이런 건 모르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거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AI 지금 언어 모델들이 요약도 잘하고 번역도 잘하고 해서 그거를 써보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테크니컬하게는 좀 한계를 명시하고 조금 써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보통 언어 모델을 쓸 때 이제 내가 명령을 어떻게 줬는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줬는가, 그리고 내가 쓰는 모델이 세팅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다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조금 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됐는지 뭐 어떤 편향 조정 같은 게 있었는지 저희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쓰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구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해석과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이 원샷으로 그냥 딱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좋은 도구가 있는데 좀 써볼 수도 있지 않나? 질적 연구라고 해서 꼭 그걸 못 쓰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AI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이 유튜브로 이 행사를 보고 계신 분도 또 같은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연어 처리 AI 분석을 또 강의를 잘해 주셨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비정형 자료 중에서 질적 자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께 그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지선 박사님 의견은? 제가 뭐 정식으로 질적 연구가 전공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논문을 쓰거나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영역을 저는 정하거든요. AI는 넌 어디까지? 업무 분장이라고 하죠. 저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한 명의 인터뷰를 막 인터뷰를 하면 막 뭐 옛날 얘기, 어린 시절 얘기부터 막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핵심을 잡아내고 하는 거는 그 회의록을 다 읽고 하기가 제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또 기초적인 코딩을 하거나 주제어를 좀 추출하거나 엄청 긴데 여기서 핵심 주제어 계속 반복해서 패턴으로 이제 출연하는 단어 뭔지 여기까지는 전 AI한테 맡겨요. 하지만 이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거는 맡기지만 결국에는 그 핵심이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이게 AI 초기 데이터 탐색을 넘어서서 그거를 좀 통찰력 있게 고민해가지고 결론이나 디스커션으로 이제 쓰고 하는 거는 거기는 제가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뭐 한 편, 두 편 이렇게 써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뭘 하고 이게 영역을 안 정하면 이게 가다가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좀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핵심 좀 정하고 얘가 어디까지 하고 어딘 내가 하고 이걸 정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박영수 교수님께서는 AI를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제가 좀 보니까 의학 분야에서는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AI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뭐 자료 수집하고 뭐 어떻게 그걸 통합하고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에티오피아 연구는 이제 1년 반 동안 현지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 달 가서 사전 현지 조사할 때 뭐 어떤 곳에 내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러 갔었고 그런 다음에 14개월 살았고요. 연속해서.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돌아가서 라이팅을 하다가 박사 논문 쓰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쓴 글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한 달 동안 또 집중적으로 면담해가지고 그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서 왔거든요.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국제보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국제보건 국제개발할 때 PDM이라고 뭐라고 그러지? 그 프로그램 디자인 매트릭스가 그게 이제 뭐 사업을 할 때 뭐 5년 동안 사업하고 나서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뭐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뭐 보여주는 그런 매트릭스 같은 건데 그게 실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간선적인 사회학적인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도 없고 역사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경제적인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하에서 한 가지 인터벤션이 주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런 아웃컴이 나왔다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퍼레이셔널 라이스 돼 있는 모델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질적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국제 개발하는데 뭔 도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원하는 게 사회 변화거든요. 근데 그 사회 변화가 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런 거시적인 맥락들은 다 삭제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벌어지는 그 마이크로 다이내믹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그 PDM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채워지는 것들이 가정이에요. 어썸션들인데 그게 실은 거시적인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가정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지를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Theory of Change라고 그 사회 그 변화 가설을 그 PDM에 적용해서 결국에는 PDM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액티비티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그 도식화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결국에는 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거는 그 사회의 맥락이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내믹을 잘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더 좀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오히려 아까 발표에서 미시적으로 제한된 공간의 민족지적인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왜 거시적인 관점이 얹어져야 국제보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홍강 교수님께 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자연어 데이터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온라인 환경,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쓰는 사람만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주요 의견들이 현실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과는 꽤 큰 괴리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향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편향은 편향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아가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예,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되게 많이 언급되는 문제인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성이 없죠. 그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지금은 서비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트위터 분석이든, 뭐 무슨 게시판을 분석을 하는 거든, 뭐 네이버를 분석을 하는 거든, 그거는 이제 되게 특수한 성격을 가진 사용자 집단이 만들어낸 글이라서 그게 일반적인 그 여론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하면 일반 좀 제네럴한 마음의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향이 궁금할 때도 있지만 특이한 뭔가가 궁금할 때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향이 뭔가를 결정할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향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뭔가가 우리 사회를 움직일 때도 있고, 나를 움직일 때도 있고, 우리 근처에 누군가를 바꿀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특이해서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받는, 그런 되게 희한한 뭔가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데는 가치가 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참 많이 연구됐었는데 뭐 일베라는 특수한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낸 영향력 같은 게들이 있지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구의 목표가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경향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고, 마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짙은 동물기 이런 거, 뭐,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늑대왕 로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되게 뭐, 이렇게 리더십이 훌륭한, 이제, 늑대왕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제 특이한 개체가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 무리의 성격이 이제 형성되는 것처럼, 저희가 뭔가 이게 특이한 어떤 뭔가를 연구를 할 때,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꼭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뭐 예를 들어 저는 보거나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집단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일부 분들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저체중을 지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구를 하는 거가 목적일 때는 뭐 강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되게 어떤 특정한 이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보는 것이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전수조사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게 또 강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는 충분히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옆에 계신 최문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최군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질적자료를 활용한 질적연구 강의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자료가 참가자의 동의하에 공유되는지 절차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카이브된 질적 자료 제이용을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동의의 문제,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유튜브에도 보니까 제이용을 할 때 IRB는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한 건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게 있다라는 그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IRB는 지금은 의뢰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어, 혹시 논문 퍼블리시 해 보시면 저널에 따라서 IRB를 꼭 확인하는 저널이 있고, 그냥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논문을 낸 저자가 책임진다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저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IRB 규정을 퍼블리시 할 때 그렇게 논문 저널에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IRB 제도가 만들어진 거하고 어,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IRB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적 절차와 실제 이게 연구자들이 연구 실천을 해서 논문을 쓸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아까 제가 제도적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를 어떤 형태로 특정하게 연구를 해라, 특정 데이터를 생산해라, 연구를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제도적 절차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제도가 내가 하는 연구나 논문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예요. 물론 학위 논문을 쓰는데 IRB를 하지 않고 학위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이용을 할 때 IRB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재이용을 할 때 원래 기탁자는 연구 참여자들한테 이 재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지금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연구자가 자료를 기탁할 때는 어, 기탁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연구 책임자의 책임 하에 되는 거였고, 연구 참여자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재이용되고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 됐고, 지금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논의 중에 하나는 연구 동의를 받을 때, IRB를 할 때, IRB 동의를 받을 때 이게 재용으로 연구 목적으로 재용될 수 있다라는 동의 문구를 같이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재용에 대한 문구들을 많이 넣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이건 재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참여에 동의합니다. 재이용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동그라미 중에 제도적인 것도 약하고 연구자 인식도 굉장히 약하고 당연히 방법론적인 이렇게 데이터나 기술 환경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게 별로 없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게 IRB가 질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약간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워크숍에서 다뤘던 자료는 IRB 이전에 산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 대상자분들께 이 연구에 참여하실 건지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던 자료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공유가 가능한 조건을 연구자분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해외 아카이브 가이드도 참고하고, 그리고 그런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의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임명 처리도 하고, 그리고 접근 통제 장치도 마련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가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요. 이제 사전 질문자 분께 묻어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휴머니즘은 연구자의 비판적 성찰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 인식론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론적 점핑은 연구자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약은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전 질문을 보고 이거 현장에 가서 플로우에 사전 질문자가 계시면 그 질문의 의미를 좀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인식론적인 도약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인 도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한 질적 연구자의 믹스견 대기에서 서문에서 보여드린 그 장면이 바로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인식론적인, 이제 포스트휴머니즘 용어로 말하자면 존재 인식론적, 존재 하이픈 인식론적인 도약의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들레즈 공부한다고 설치고 이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었지만 여전히 제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혹은 또 그렇게 마음 깊이는 가슴 깊이는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걔와 더불어 살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 어떠한 존재 인식론적인 변화는 물질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와 연루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질 담론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점핑은 물질 담론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노력해야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한 지는 꽤 됐었지만 결국은 걔와 함께 살게 되면 더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이게 성찰적 연구도 있고 뭐 성찰적 글쓰기도 있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더 나아갔다. 나를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나를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좀 연구자로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진짜 오롯이 보여주면서 이런 연구를 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네,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았나? 물론 그런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과 그걸 제가 실천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질문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좀 실존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게 저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만나기 이전에 그냥 질적 연구자이었을 때도 나를 드러내는 것 혹은 나를 던져서 혹은 내 존재가 어떤 연구 주제에 기울어진 것 과정을 글에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꼭 포스트 휴머니즘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의 배움은 그렇게 됐을 때야 진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 연구는 언제나 제 배움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 그 조은강 교수님께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부연 말씀 네, 좀 네, 될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데, 질적 연구자로서. 근데 저희는, 질적 연구자로서 어떤 혹은 몇 명의 참여자의 독특성, 그 사례성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지, 나의 참여자들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상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일반적 경향성, 그리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사례들로서의 나중에 다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했으면, 질적 연구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적 연구를 했겠죠. 근데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어디서도 반복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독특한 인간의 경험, 이 참여자들의 이야기,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롭다고 선택하는 일종의 연구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경향성을 밝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고, 뭐 정책을 설정할 때나 하지만 제가 이제 질적 연구자로 사는 걸 선택했을 때는 어떤 독특한 삶의 이야기, 사례성을 밝히는 게 가치롭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화에 전혀 연연하지 않거든요. 일반화는 질적 연구자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을 질적 연구의 어떤 한계나 그 약점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원래 패러다임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 SNS가 실제로는 현실 사회와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 이제 하셨는데 SNS가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 사회와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천천히 되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애들이 단톡방에 올라온 글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이럴까요? 그건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SNS상의 글일 뿐이잖아. 인스타그램의 글일 뿐이잖아. 그런데 그 글이 우리 삶에 딱 붙어 있고 삶의 일부이거든요. 지금 사이버 세계와 SNS의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분리되어 있다,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자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지선 연구자님께는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드린 게 있는데 급 대체하였습니다. 그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분도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식 관리를 위한 AI 기술 도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현황 조사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CEO 면담 자료를 단순 서술에서 벗어나 분석과 이론적인 인사이트로 확장하실 때 어떤 절차나 기준을 중시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을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면서 접근을 할 때 이게 이제 방법론적 지식하고 그리고 현장 경험 요거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론은 제가 전혀 모르니까 일단 물어봤죠. 주위에 그냥 아무나 붙잡고 공공정책이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주로 하시는 학문에 계시는 분들이 어찌어찌 통해서 그냥 막 물어봐요, 제가. 이메일로 막. 그런데 의외로 세상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막 주려고 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막 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막 해주시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선배님들을 마구마구 이용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구글을 막 하시고 그냥 막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면 또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거 되게 열정이 막 많으시다. 논문 잘 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하고 CEO 인터뷰에서도 제가 느꼈고 또 학자분들 제가 막 물어보고 했던 학자분들한테도 느꼈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적, 역량적 임계점을 넘어선 어떤 그 조금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일단 최대한 활용을 했고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저는 유튜브를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뭐 질문하는 아나운서나 뭔가 그 중요한 인사들을 모시고 심지어 뭐 뉴퀴즈나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요점은 그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지식적 그 누적을 막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막 욕구가 막 수다 욕구가 되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리액션을 하시면서 너무 막 이렇게 재밌게 막 들어주시면서 이제 저는 또 막 바쁘게 적는 거죠. 적으면서 하다 보면 또 질문거리가 또 생겨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들이 막 심지어 막 A4지 3장, 4장 막 10장까지도 되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AI를 활용을 합니다. 약간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분의 뭔가 말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말 습관 같은 거 그런 걸 좀 얘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또 물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좀 정리를 합니다. 그 전에 질문을 생각을 할 때는 핵심 질문은 일단 좀 고정을 해요. 어떤 그 게스트가 뭐 누구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
되게 비슷한 핵심 질문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학계든 뭐 어디든.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고정을 해서 늘 쓰는 그 사람이 이룬 어치브먼트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한다. 당신을 알고 싶다. 일단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는 제가 좀 나름대로 또 겪었는데 그분을 자주 만날 수는 사실은 없어요. 한 뭐 3-4번 정도 이렇게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이 일하는 뭐 로펌이나 뭐 병원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자주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막 이래서 이 나중에 이제 요거를 어떤 하나의 저도 이론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논문이다 보니 막 이렇게 펼쳐서 나서 써서는 안 되고 이게 스필이 아니다 보니 이 이론을 어디다가 또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아무래도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선행 연구 분석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디다가 어떤 이론에 대입을 시키면 좋을까? 그런 거는 이제 정교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행착오는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도메인이 양적 연구를 주로 하던 사람이다 보니 연구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덕을 조금 또 봤어요. 뭐가 제가 막 펼쳐져 있으면 제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저는 좀 이렇게 스트럭처럴드 해야 되고 막 도식화해야 되고 표로 만들어야 되고 막 숫자로 어떻게 해봐야 되고 저는 좀 그런 제가 이제 그게 있는데 제 주 연구 쪽이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를 개념화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자료를 좀 정제하는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질적 연구에서 뭐 그 키워드들을 좀 패턴이나 체계적으로 인식을 하거나 뭐 코딩을 한다든지 뭐 주제를 좀 분류를 클래시파이드 한다든지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제 도메인 널리지가 그쪽이다 보니 익숙한 방법론이다 보니 그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전 질문도 다 커버가 되는 그 말씀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그 질적 연구로 들어선 게 거의 필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CEO나 이런 조금 위에 계신 분들 인터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제 이론적인 것도 이제 주위 분들이 알아서 도와줬다 뭐 이렇게 들려서 이쯤 되면 정말 필연이 아니셨나. 네, 질적 연구자로 들어선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질문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사실 정식 트레이닝을 받기 전에 지금 오늘로써 처음으로 좀 접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은데 5분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그 질적 자료의 재이용 관련해서 보통 자료를 재이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좀 느꼈던 인상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아니면 메타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합성하는 단계를 처음에 사실 먼저 떠올렸었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좀 예시로 들어주신 사례를 보면 하나의 세트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발굴을 해내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질적 자료 아카이브에서도 보통 양적 연구에서 진행하듯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합성하는 단계들이 뭐 가중치를 준다든지 뭐 동질성 검정을 한다면 가능한 절차인지 그리고 또 질적 자료 자체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 그것이 유의미한 어떤 방법론이 될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연구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요. 이게 또 다시 AI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질적 자료를 저희 연구에서 워크숍에서 보여줬던 그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로 이제 이렇게 수렴해서 자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다시 이제 모인 연구팀의 관심에 따라서 연구를 새롭게 코딩하는 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과정에서 제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방금 질문 중에 데이터 리터러스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일단은 데이터 리터러스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 매핑을 했던 어설프지만 그 데이터가 리서치 데이터 1 아카이브 되고 리서치 데이터 2라고 했던 그림 생각나시죠? 데이터가 이 경로를 거치게 되면 데이터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는 예를 들면 아카이브에 넣어져 있는 데이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불러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질적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은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오지선 박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자료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 혹은 A한테 물어봐서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 이런 식으로 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변의 다양한 도구들이나 방법들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일종의 데이터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질적 자료 2차 분석이라고 할게요. 2차 분석이라고 저희가 한 건 지금 얘기한 대로 문헌 고찰 차원에서 데이터를 리뷰해서 데이터를 문헌같이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한다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보통 데이터를 결합을 할 때 양적 데이터는 필요한 변수들만 여러 데이터에서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의 가중치나 이런 걸 맞춰서 한 데이터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분석을 하는 형태. 이런 걸 양적 연구에서는 데이터 연계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적 데이터도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단 뭐가 다르냐 하면 양적 데이터 연계를 할 때는 가중치를 둔다든지 변수화되어 있는 거여서 이걸 비교적 그 맥락이나 이런 이해가 없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수렴하게 하나로 만들거나 하는 과정들이 비교적 방법들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워크숍에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아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중치를 둔다는 개념을 실제 다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6개 데이터를 질적 데이터를 저희가 선정을 그 데이터 세트 안에 뭐 한 20개가 들어있다고 하면 저희는 최종 6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6개를 선정을 했을 때 일단 이 6개를 다시 사례 리뷰라고 해서 각 케이스별로 그 서머리를 한번 해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변수라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3가지 정도의 변수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실적대로 얻고 싶은데 그걸 실제 그렇게 사례 리뷰를 해서 서머리를 일단 스토리텔링 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전사자료 하나를 보고 그 전사자료를 서머리 해봤을 때 거기에 연구자가 원하는 뭐 결혼이라든지 뭐 노년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지 이게 양적 데이터로 하면 여러 연구들에 있는 공통된 변수들을 뽑는 거는 비교적 기계적일 수 있는데 질적 데이터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적인 엄격성을 조금 더 따지면 저희는 크로스 체킹을 엄청 했습니다. 한 케이스를 여러 사람이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머리를 해서 정말 비슷한 코드가 다 똑같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코드가 원 연구자가 했던 거하고 동일한 것들은 일단 다 확보가 됐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2차 이용자들이 왜곡하거나 데이터를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를 얼만큼 체킹을 했는지 이런 엄격성을 굉장히 지키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연구자가 원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양적 데이터 통계 분석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여기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기는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2차 분석이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데 굉장히 많은 품이 들고 또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론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요? 가능하더라고요. 라는 게 저희 사례 연구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했지만 그 재사용은 거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는 걸 재사용이라고 얘기하고 재활용은 2차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의 모습이 맥락이나 그러니까 재맥락화가 되는 걸 포함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자료의 맥락과 이런 것들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2차 분석을 했었는데 가능하더라라는 게 저희가 발견한 거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데이터 리터러시만 하면 데이터 리스 단계에서는 원 연구자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복원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리터러시는 오히려 형식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원에 아카이브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 가서 봤는데 메타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열어보고 여러분이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데이터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것. 이거는 녹취록을 보고 원래 질적 연구자들이 하는 맥락을 복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작업이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리터러시에 필요한 그 작업은 질적 연구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근성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양해야 되는 능력같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적 연구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권이 없다. 똑같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확보해야만 2차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30분 이상이 지연이 돼서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아쉽지만 네, 저희가 계속 학술 행사들이나 뭐 방법론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오늘 주신 말씀이나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또 다른 행사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연구 데이터 주간 행사로 기획된 제19회 데이터 페어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발표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데이터 페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질적 자료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